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입니다. 현자타임이고요. 이번에 다들 시험 어떻게 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월 학평의 점수가 그대로 간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통계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통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항상 그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수능에는 사회문화 만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들에 쫄지 말고, 이번에 조금 못 봤다고 해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좀 드러난 약점들을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계속 뭐 개념이든 아니면 도표 통계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사회문화 해설 한번 해보죠. 1번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총평을 간단히 조금만 해보자면, 일단 이번 사회문화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아니면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래요. 이번에 학력평가를 내신 분들이 시간이 좀 급박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들의 완성도가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느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해설이 틀린 부분도 막 종종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까지 이 사회문화 3월 학평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로 따지면은 적절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도표 통계 문제 중에 일부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있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도표 통계 같은 것들 열심히 연마하시고 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다. 이 정도면은 수능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준. 6월이나 9월 같은 평가원보다도 조금 더 쉬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급도 아까 전에 슬쩍 확인을 해보니까 꽤 높게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약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쭈루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업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건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사회현상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연현상입니다. 성층권의 바닷물을 분사하는 실험을 한 건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한 거니까 사회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사자사 이렇게 되겠네요. 1번. 기업 같은 사회현상은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맞죠? 사회현상은 개연성이 맞습니다. 반대말은 뭐였죠? 필연성. 이건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까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2번, 니은 같은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고 몰가치적이죠.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현상은 확실성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확률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확률성. 기업과 같은 현상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불명확하고요.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에는 보편성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현상에만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고요. 1번 정답, 1번 굉장히 쉬웠습니다. 2번 바로 갑니다. 다음 글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 나오는 거겠죠.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일시적인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갈등이란 거는 기갈상에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사회는 이를 극복해서 균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는 잠깐 동안의 불균형과 혼란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를 극복해서 균형, 질서, 안정, 조화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에 해당이 되고요. 거시적 관점은 아무래도 인간의 능동성보다는 수동성, 사회의 구조가 인간을 움직인다라고 보는 실제론이랑 연결이 돼 있죠. 이번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이거는 갈등론이니까 틀렸고요. 사회 각 부분과의 상호 의존성, 거기서 나오는 안정, 균형, 조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기능론입니다. 4번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는 갈등론이고요.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 기능론 같은 경우는 필연적이지도 않고 피할 수 있는 거고 불가피한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미시적 관점인 상상론, 구성원들의 의미 부여, 상황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상상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다음 글의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C는 각각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라고 해서 일단 A, B, C부터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각국에서 A에 해당됐던 땡땡 문화는 80년대 청년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의 세대 문화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각국의 B가 되었다. 세대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 이거 자체로 뭐 저항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위 문화가 됐다라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2000년대 각국에서 B에 해당되는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땡땡은 일탈 문화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주류 집단에게 저항하는 문화로 인식이 됐다는 의미고, 그러면 반문화가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자동적으로 주류 문화가 되겠네요. 1번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 문화는 A에 해당된다. 주류 문화에 해당된다. 하위 문화죠. 사투리는 지역 문화에 해당이 되니까. C. 반문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쵸? 사회가 바뀌면 원래 반문화가 아니었던 게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반문화였던 게 반문화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3번 A는 B와 달리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한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는 데 기여한다. 하위 문화야말로 오히려 주류 문화랑 다르게 한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하위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다른 문화들을 즐기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그런 걸 만들어줍니다. 주류 문화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똑같은 문화들을 즐긴다는 건데 그럼 문화 다양성이 없겠죠.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이다. 이것도 완전 틀린 표현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위 문화를 합친다고 주류 문화가 되지 않아요. 요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면은 실제로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문화들 중에서 반으로 뚝 갈라가지고 주류 문화도 있고 하위 문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위 문화 중에는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문화를 두 갈래로 갈릴 수 있고 하위 문화들을 다 더한다고 해서 반문화든 반문화가 아니든 갑자기 주류 문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5번 모든 B는 C에 해당된다. 하위 문화는 반문화다. 아니죠. 반문화가 전부 다 하위 문화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4번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4번 문제가 진짜 이상한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이 단어 나오면 질적 연구 아니면 양적 연구가 나오겠죠? A. 이 표를 보고 비교를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 표에 나온 내용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계량화된 자료의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양적 연구죠. 수치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식,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도 적혀 있고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서 연구자의 심층적인 어떤 마음에 있는 세계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될 겁니다. 방법론적 이원론.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랑 이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은 달라야 된다.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회를 연구하든 자연을 연구하든 하나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라는 게 이론론이고요. 그러면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나온 겁니다. 두 학생만 옳은 설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면은 A를 적용하는 연구, 양적 연구를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 관찰법이니까 이거 틀린 표현이잖아요. 질적 연구에서 참여 관찰법을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두 명이 옳은 설명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을이랑 지금 병은 맞는 설명을 한 게 될 거라서 을을 보면은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 방법론적 이론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가도 맞는 건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면은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규칙성, 다시 말하면 인과 관계 혹은 인과 법칙을 발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자료 수집을 중시하죠.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 가지고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직관적 통찰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A는 B와 달리,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질적 연구가 그렇다.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양적 연구는 다소 피상적이라는 공격을 받죠. 그냥 피부 위만 본다는. 4번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 비공식적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고 봐요. 비공식적인 자료라고 하면 뭐 일기라든지 낙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대상자의 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 5번 소득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에는 A보다 B가 적합하다.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치 바꿔야 되죠. 상관관계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도 올라가는가 이런 인과관계를 열심히 파악하려고 하는 연구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거는 이제 양적 연구가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보다 양적 연구가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저 어이가 없어. 어쨌든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다음 자료에 갑병이 지닌 문화 이해의 태도죠. 문화 이해의 태도하면 어차피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3개 나오겠습니다. A국의 가옥에서 숙박을 했는데 옆방과 종이문 하나로 경계를 두고 있어서 자는 애는 너무 불편했었대. 종이문이라는 거 가지고 경계를 두고 있는 거 불편했다. 역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우수와 가옥 문화를 가진 나라는 없군요. 우리나라가 짱짱맨이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게 평가하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죠. A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문화야.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말로 다 각자의 맥락이 있을 거야. 외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우열을 가리지 말고 모든 문화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라.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저는 우리나라 가옥과 달리 세련된 A국의 가옥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 가옥은 너무 촌스러워요. 우리나라 가옥은 너무 열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역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타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우리 문화를 멸시하는 거, 열등하게 보는 거. 기억,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지가 않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하죠.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가 짱짱맨, 국뽕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상실하게 합니까? 더 강화하는 거죠. 니은, 상대주의는 문화 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어쨌든 우열을 나누고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딱 잡아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없고요. 결국 하나로 수렴되게 만들고 상대주의는 각자 이유가 있다. 각자 존중하자. 평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문화 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한다. 병, 사대주의는 외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외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입니다. 상대주의는 갑병,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죠. 상대주의 같은 경우엔.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6번, 어차피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중에 하나 나옵니다. 참여관찰법만 빠져있네요. 자료수집법 중에서. 문헌연구법도 빠져있고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가라고 얘기하면 면접법이랑 양적 연구니까 실험법이랑 질문지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은 모르고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 인위적인 처치를 딱 한다.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변화를 파악하는 건 역시 실험법. 그러니까 A가 실험법이고 C가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나머지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 그럼 B는 면접법이 바로 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yes이다.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실험법은 yes죠. 면접법은 아니오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틀렸고. 2번 A는 B와 달리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시되지 않는다. 면접법이 오히려 정서적인 교감, 소위 라포라고 얘기하는 정서적 유대감이 더 중시가 된다. B는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은 필요하다. 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고. C는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표준화와 구조화가 중시되는 방법이다.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 속하기 때문에 표준화, 구조화라는 표현은 원래 양적 연구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와 면접법에 비해서 더 중시되는 게 맞다. 4번 정답. AC 실험법, 질문지법, 양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은 면접법에 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 연구자의 주관과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큰 거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위치를 AC랑 B 위치를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 다음 글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실제론과 명목론이 나오죠. 바로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건물의 벽과 문이 사람이 드나드는 경로를 결정하듯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구조. 사회구조가 실제로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구조라는 거는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론입니다. 그런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동 범위를 제약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고 이런 얘기는 실제론이 쓰는 얘기죠. 사회가 개인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보고요. 사회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실제한다라고 보고요. 사적인 이익, 개인들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목론의 입장이고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보다 의식이 더 중요하다. 개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명목론의 입장이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사례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화의 속성이죠. 문화 이해의 태도도 아니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니고 속성이면은 뭐가 나오나요? 공유성, 변동성, 학습성, 총체성, 축적성 이런 5가지의 속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각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벌을 준다는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가 일단 들어가는 건가요? 공유성은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문화의 속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긴 글이 나와 있으면 공유성은 사실상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공유성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은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지만 이러한 풍습은 정신 수련을 위해 몸의 정화를 중시하는 각국의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라는 거. 이거는 이제 몸에 뜸을 뜨는 벌을 주는 문화가 종교랑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모든 문화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총체성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기억,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점차 풍부해진다. 이건 축적성이니까 틀렸고요.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이거는 변동성이니까 틀렸고요.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건 총체성 얘기니까 맞고,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면 원활한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유성의 특징이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9번입니다. 일탈이론이네요. 낙인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차별교제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유일한 건 기능론에 해당되는 머튼의 아노미이론. 그리고 일탈행동이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거는 일탈행동을 후천적으로 학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차별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일탈을 배우게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혼자 S라고 대답하는 거 차별적 교제이론이겠죠. 그럼 나머지 B가 낙인이론이 됩니다. 1번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일탈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이 내면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일탈행동을 정당화하는 내면의 가치관의 내면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탈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일탈행동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한다라는 표현은 차교론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낙인이론 아닙니다. 낙인이론은 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일탈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 일탈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가치관 이런 거를 배운다, 내면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별적 교제 이론이니까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2번 낙인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이 표현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문화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여되어 있는 일반적인 목표, 제도적인 수단은 합법적으로 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근데 제도적 수단이 충분히 사회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목표와 수단, 목적과 수단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걸 아노미라고 부르면서 분석하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3번 C는 차교로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라는 무규범 상태.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무규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머튼도 아니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뜬금없이 나왔네요. 4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 바꿔주셔야 됩니다. 4개의 일탈 이론 가운데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건 오직 낙인 이론뿐이기 때문에 낙인 이론만 그렇게 본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5번 낙인 이론은 나머지와 달리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하나만 더 해주면은 차별적인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일탈행동에 대해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는 과한 제재, 어떤 사람한테는 덜 제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똑같은 일탈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과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서, 그래 니들이 나를 쓰레기라고 본다면 내가 정말 쓰레기가 되어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탈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다 라는 게 낙인이 찍힌다라는 뜻의 낙인 이론이 하는 표현이 맞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5번이 정답. 네, 그 다음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카드게임 문제 치고는 꽤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보고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였고, 두 사람이 6장의 카드 중에 각각 2장의 카드를 선택할 건데 각 카드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이 큰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일반적인 카드게임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단, 한 사람이 선택한 카드는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선택한 카드를 또 찝을 수 있다고 하면은 초기화가 되는 거지만, 한 사람이 이미 골라가면 다른 사람은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각 카드에 부여된 점수,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강함으로 평가되는 비교 기준이 적혀있는 카드는 각각 2점, 나머지 카드는 빵점. 그럼 2점 아니면 0점이네요. 이런 것들.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강한 거에 2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회 변동 속도 정보사회가 더 빠르죠. 2점. 사회 다원화 정도, 정보화 사회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더 많은 다양한 가치가 인정받죠. 2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아무래도 산업사회에서 관료제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가 약함. 빵점. 쌍방향 매체, 이거 뉴미디어죠. 뉴미디어의 활용 비중이 높은 거 정보화 사회.
2점. 재택근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에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재택근무 불가능.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은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고 정보화 사회에선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정보화 사회가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빵점. 그럼 이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와 다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은 0점이다. 가와 다를 고르면 획득하는 점수는 빵점이 아니라 2점. 나와 라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은 4점이다. 4점 맞죠? 2점, 2점짜리니까. 가와 라를 선택한 사람의 점수 합과. 가와 라를 선택하면은 4점. 마와 바를 선택한 사람, 마와 바를 선택하면은 2점이니까 같지가 않고요. 두 사람이 각각 2장씩 카드를 선택한 후 다와 바가 남았다면 그 다와 바 빼고 나머지를 다 골라갔다는 얘기네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두 사람 중 승자는 없죠. 어차피 둘 중에 뭐 이 중에서 뭐 2개 골라봤자 어차피 4점, 뭐 무조건 4점이 나올 테니까 두 사람 중에 승자는 없고 무승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11번 갑은 배구 선수였던 언니를 따라 초등학교 때 배구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프로 배구팀에 입단했고 최우수 선수상 수상했고 소속팀과 갈등을 겪다가 해외팀으로 이적했고 이거 김연경? 맞잖아요. 이거 김연경 선수 얘기잖아요. 그쵸? 재밌습니다. 기업은 성취지위다. 언니는 성취지위가 아니에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귀속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 언니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고 나서 어느 수준이 지나면 그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지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취주의는 어떤 식으로든 뭐 나의 의지든 아니면 나의 게으름이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뭐 취소할 수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취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귀속주의 같은 것들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딱딱 정해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귀속주의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 외의 귀속주의들은 대부분 딱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돼 버린 거 혹은 내가 살아있다면 무조건 가지게 되는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귀속주의라고 부르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기준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결정되어 버린 거니까 귀속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고등학교라는 거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맞죠. 세상의 모든 사회 집단은 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화 기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맞습니다. 3번 프로배구팀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라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오로지 뭐뿐이에요? 갓도지뿐이에요.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배구팀은 그게 아니니까 성인이 돼서 보통 만나게 되는 곳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거는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헷갈리면 안 되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니까 틀렸고요. 미음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소속팀과 갈등을 겪었다고 그랬는데 역할 갈등은 자기 안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해서 고민을 해야지 역할 갈등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랑 싸운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 12번 다음 갑국 을국의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 변동 얘기입니다. 뭐 전파랑 관련된 얘기라든지 문화 융합이라든지 뭐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갑국은 A국과 전쟁을 하던 중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독특한 축성 기술을 개발하였다.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원래는 A국에는 축성 기술이 뭐 제대로 된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독특한 축성 기술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돼 있으면은 원래 있던 문화랑은 전혀 상관없이 A국의 전통 문화가 갑국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뭐 축성 기술이 막 융합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축성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낸 거니까 이런 건 우리가 자극전파라고 부르는 거죠. 자극전파. 그 다음, 이게 자극전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전파의 유형이다 보니까, 딱히 직접적으로 전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이 전해준 건 아니니까, 그냥 자극전파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서적을 통해 비국의 면 제조 기술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서적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간접전파입니다. 간접전파.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됐으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게 아니고 비국의 면 제조 기술이 전해진 후 비국의 면 제조 기술에 을국에 원래 있었던 발효 기술이 더해져가지고 원래 있었던 문화랑 외국에서 넘어온 문화랑 더해져가지고 새로운 면 요리가 원래 있었던 제조 기술
원래 비국에 있었던 면 제조 기술이 넘어왔고 을국에 원래 있었던 전통 문화, 발효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니까 간접 전파를 통해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1번 각국에선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 자극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죠. 틀렸고요.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을국에선 자극 전파는 없었고 간접 전파만 있었습니다. 각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설마 전쟁 때문에 그런 건가? 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이디어를 스스로 얻어가지고 독특한 출성 기술을 스스로 개발한 거잖아요. 이러면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일어났다. 문화 융합 을국에서만 일어난 거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갑국에서는 내재 변동, 을국에서는 외재 변동이 나타났다. 둘 다 외부에서 요인이 넘어온 외재적 변동이죠. 전파라는 단어가 들어온 순간 외재적 변동, 외재적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5년 전 대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거래요. 원래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실제로 번 총 임금을 사람 숫자로 나누는 게 평균 임금이죠. 그거의 상승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항상 같고 2005년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죠?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항상 같다. 항상 1대1이다 라는 표현. 그리고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2010년, 2015년, 2020년인데 만약에 05년이 있다고 친다면 2005년이 있다고 친다면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은 뭐 200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은 100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가정을 해두자고요. 그러면 뭐 2010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은 5%가 올랐다는 거니까 210만 원이 됐고 뭐 그런 식이겠죠.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이다라는 것까지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밑줄 하나만 꺼두고 요거를 일단 가정을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숫자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 근로자 수와 여자 근로자 수가 같으면 남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200만 원으로 시작했고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전체 평균 임금이 있다고 친다면 그거는 15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중평균의 원리예요. 남자 집단이 200만 원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있고 여자 집단이 평균 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 집단 숫자가 여자 집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면 전체 평균이 200만 원 쪽에 가까이 붙을 거고요. 여자 근로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전체 평균은 100만 원 쪽에 가까이 붙게 될 겁니다. 그게 평균 임금이 두 개가 있을 때 가중평균이란 개념인데 여기서는 남자 근로자 수랑 여자 근로자 수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딱 1대1이라서 20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의 가운데인 150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을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가중평균 관련된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제 수업을 한번 찾아오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 목동의 사과나무 학원이랑 평촌의 S1 학원에서 사회문화 지금 도표 특강을 조만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도표 원리를 처음부터 잘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 수업에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가중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150만 원이 딱 가운데 전체 평균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0년, 2015년, 2020년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려면 일일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 근로자는 100만 원에서 7% 상승했으니까 뭐 107만 원이 됐을 거고 대략 적어 본다면 남자 근로자는 200만 원에서 5% 상승을 했으니까 210만 원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어차피 얘랑 얘 가운데이기 때문에 남자 근로자 수와 여자 근로자 수가 같아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따르면 여기 같은 경우에 딱 요 가운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딱 가운데로 오게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또 7% 올랐으니까 210에 뭐 7% 올랐겠죠. 이거 계산하려면 짜증나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 2005년 대비 2010년의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이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을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걸 먼저 보고 여기서 전체 평균 임금을 구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해설을 해야 할지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 임금 얘기부터 시작한 거고요.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을 물어보네? 그러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도 한번 가정을 하고 가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이다라고 돼 있는데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 설마 더한 겁니까? 5랑 7을? 그래서 12%가 나온 건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번 보세요.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원래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전년의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에서
05년에 2010년으로 넘어갈 때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 상승한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죠. 남자 평균 임금의 남평 이렇게 적겠습니다. 남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수를 좀 길게 그려줄 거니까 일단은요. 아래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5년 전에 그러니까 05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 들어가고 위에는 5년 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 바뀐 양을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상승률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원래 상승률이나 증가율이라는 개념은요. 원래 증가하기 전의 값을 아래쪽에 두고 실제로 분자에다가는 실제로 증가한 양만큼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에서 뭐 15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0을 아래쪽에 두고 증가하기 전의 값을 그리고 변화한 양만큼의 값이 5잖아요. 지금 5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럼 5를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가 되죠. 그러면 50%가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 되죠. 실질적으로 남자 평균 임금 전에 변하기 전의 값은 사실은 여기 200이라고 적혀 있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5년 전의 남자 평균 임금입니다. 그럼 5년 전의 남자 평균 임금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5년 전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5년 전의 남자 근로자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뭐를요? 5년 전에 남자 근로자가 번 총액을 남자 숫자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5년 전에 남자 평균 임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실제로 5년 전에서 5년 후로 넘어갈 때 여기서는 이제 5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 10에서 15로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이 변화량이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상승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위에다가는 실제로 5년 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의 증가량 5년 전에서 5년 후로 갈 때 증가량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 평균 상승률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래쪽에 이 분모의 분모로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실제로는 5년 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량 곱하기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숫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남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어줄게요. 좀 귀찮긴 하지만 여자 평균 임금의 상승률 이렇게 적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주겠습니다. 5년 전에 여자 근로자 숫자로 나눈 거죠. 5년 전에 여자 근로자가 번 총액을요. 그리고 여기 위에 같은 경우 5년 후에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 증가한 만큼의 값이 분자로 들어오고 역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상승률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전체 평균 임금의 상승률을 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평균 임금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전체 이거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5년 전에 여자 근로자. 여기는 5년 전에 전체 근로자죠. 5년 전에 총 근로자라고 할게요. 총 근로자의 근로자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뭐를요? 5년 전에 총 근로자의 총 임금을요. 모든 근로자가 번 총 임금을 모든 근로자 숫자로 나누면 그게 평균 임금이니까요. 5년 전에 평균 임금. 그리고 5년 후에 총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량 요게 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가중평균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느낌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중평균의 공식이라는 게 이것도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분모의 분모니까 위로 올려주고 분자로 올려주고 이것도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올려줍니다. 그럼 보세요. 분모에는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총임금 5년 전에 여자 근로자 총임금 남자 근로자 총임금 여자 근로자 총임금 합치면 5년 전에 총 근로자의 총임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모랑 분모를 더하면은 전체 비율의 분모가 되고요. 전체 평균 임금의 분모가 되고요. 이렇게 관계가 딱 성립됐고, 여기도 보면은 전체 남자 근로자 숫자, 전체 여자 근로자 숫자, 아니, 전체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숫자, 5년 전에 여자 근로자 숫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어차피 5년 전이나 5년 후나 남자 근로자 숫자와 여자 근로자 숫자는 항상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똑같았다. 그것도 같은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숫자 곱하기 5년 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는 5년 전이나 후나 남자 근로자가 똑같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1대1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차피 여기 얘랑 똑같잖아요.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숫자, 5년 전에 여자 근로자 숫자 같은 숫자를 여기다 곱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5년 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량이랑 거기다가 남자들의 숫자를 곱해주면은 실질적으로 남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량에다가 남자 숫자를, 근로자 숫자를 다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남자 근로자의 총임금이 증가한 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되게 복잡하죠?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숫자, 5년 전에 여자 근로자 숫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위로 보내가지고 곱하기를 해주면, 뭐 5년 후에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량에다가 실제로 남자 근로자 숫자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남자 근로자의 총임금이 증가한 게 된다고요. 어차피 평균 임금 곱하기 근로자 숫자 하면 그게 총임금이 되니까 총임금이 증가한 양이 됩니다. 여기도 5년 후로 갔을 때 여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총임금이 증가한 양이 되고요. 평균 임금이 아니라 총임금이 증가한 양이 되고, 여기도 총 근로자들의 총임금이 증가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 근로자의 총임금이 증가한 양에 여자 근로자의 총임금이 증가한 양을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총임금이 증가한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자 더하기 분자를 하면은 요게 전체 상승률의 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족되면요, 분모 더하면은 전체 분모, 분자 더하면은 전체 평균 상승률의 분자가 된다. 요 말은 가중평균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자 평균 상승률과 여자 평균 상승률 사이로 무조건 전체 평균 상승률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중평균의 원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두 개의 상승률 사이로 얘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붙게 되냐면, 이 전체 평균 상승률은 요 사이에 무조건 있는데, 이 사이 중에서는 분모의 값이 더 큰 쪽으로 붙게 됩니다. 분모의 값이 더 큰 쪽으로요. 전체 남자 근로자 총임금이 더 크냐, 전체 여자 근로자 총임금이 더 크냐에 따라서 여자 평균 상승률 쪽으로 전체 평균 상승률이 붙을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7%에 가까이 붙을 수도 있고요. 여자 근로자 총임금이 5년 전에 더 많았냐 적었냐에 따라서 5년 전에 남자 근로자 총임금이 더 많았으면 5% 쪽으로 더 가까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5년 대비 2010년의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5%랑 7% 사이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지, 절대로 12%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2번, 5년 전 대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0년이 2015년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5년 전 대비해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2010년이랑 2015년이랑 비교하는 건데, 2010년에는 5%에서 7% 사이고 2015년에는 7%에서 9%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2010년이 2015년보다 무조건 작겠죠. 3번,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간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05년이 2010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가정해 놨습니다. 200이랑 100이고 그러면 100 차이 나죠. 100 차이. 2005년에는 100 차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10이랑 107이었으니까 103 차이가 나겠네요. 103.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05년이 2010년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대략 어떤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냐면, A라고 일단 잡을게요. A라고.
이때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그냥 A라고 잡겠습니다. 물론 107에서 9%가 증가한 거겠지만 이거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그냥 A라고 잡을게요.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을 2015년에는 그냥 B로 잡읍시다. B로 잡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A로 잡을게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A고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B고 그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5년에는 B분의 A입니다. 2015년, 20년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B분의 A에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가 올라갔거든요. 곱하기 11%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11%에서 14% 사이로 무조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 가중 평균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이 사이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2011년과 11%와 13% 사이로 무조건 증가를 했다는 거. 11%보단 더 크고 13%보다는 더 작은 어떤 값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1%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은 어떤 퍼센트로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B가 증가율이 A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분수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더 작아지죠.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더 크면은 분수는 더 작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우리가 도표통계 원리에서 배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표통계 특강 들으러 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도 다른 선생님들의 특강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이 2020년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풀려면은 방금 제가 설명한 원리가 정통 표현이고 이런 방식이 정석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대략 찍어 맞추셨을 거예요. 상승률이란 거는 대충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푸셨을 텐데 뭐 그렇게 하고 푸셔서 잘 하셨습니다. 다만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5번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모두 평균 임금이 20% 상승하였다. 2010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동안 평균 임금이 20% 상승한 게 말이 되나요? 남자 근로자가 5% 상승했고 7% 상승했고 13% 상승했으면 설마 이거를 뭐 더한 건가? 더해도 20%는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20%가 나올 수가 있죠? 5%가 올라가고 7%가 올라가고 13%가 올라가면 이거 20%가 되지 않아요? 이거 계산상. 여기도 7, 9, 11. 2010년에서 비교를 한 거니까 설마 7%, 13% 해가지고 20%를 그냥 더한 거네요. 이거 두 개를. 단순 합산하면 안 되죠. 7%에서 13%가 올라간다고 20%가 되는 게 아닙니다. 9%에서 11%가 올라간다고 20%가 되는 게 아니고요. 0.07%가 더해진 거고 0.07%가 아니라 1.07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분의 7%가 올라간 거기 100분의 7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1.13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곱한다고 1.2가 나오지 않아요. 20%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퍼센트가 증가한다는 걸 단순 합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교사의 채점 결과다. 사회 집단이 제시된 3개의 특성 중 1개만 가지면 빈 동그라미, 2개만 가지면 반 동그라미, 3개 모두를 가지면 꽉 찬 동그라미.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라는 건 이익사회의 특징이죠. 이익사회. 공식적인 지휘체계와 규범을 가지는 건 공식조직이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사회이면서 공식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꽉 찬 동그라미가 되고 이거 구분하는 거는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조직이자 이익사회고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기 때문에 반 동그라미. 사내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이익사회면서 자발적 결사체니까 공식조직은 아니고 비공식조직이니까 반 동그라미. 그러면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이고요. 자, 갑이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진화론의 선지고 모든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순환론의 선지잖아요. 근데 갑이 두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했으니까 하나는 틀렸다는 뜻인데 만에 하나
A가 순환론이고 B가 진화론인 상황이라면 그럼 이거 둘 다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진술에 대해서 옳게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A는 진화론이고 B는 순환론이어야 돼요. 그리고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개의 질문을 둘 다 맞춘 겁니다. 요거 하나를 틀렸고요. 가 같은 경우는. 가가 틀렸다면은 지금 갑이 지금 A가 진화론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틀렸으니까 여기 이게 지금 A는 진화론인데 요 질문이 진화론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틀렸기 때문에 요 질문은 순환론이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긴 진이고 여긴 순인데 을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순환론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는 틀렸고 여긴 순환론인데 순환론이라고 대답했으니까 맞췄고 여기는 순환론인데 진화론이라고 대답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을은 세 진술에 대해서 모두 옳게 표시했다. 두 개 틀렸고요. A는 사회 변동의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곧 발전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틀렸고 순환론은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건 진화론이 받는 비판이죠.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고 순환론이 오히려 적합하고 가에 순환론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해 간다. 이거는 단선적 발전, 즉 진화론이랑 관련된 선지라서 이 가 위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각국의 한 시민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는 절대군주 체제에 불만을 품고 민주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둘 다 사회운동이죠. 사회운동인데 법 개정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 운동에 해당이 될 거고요. 절대군주에서 불만을 품고 민주국가로 완전히 사회를 엎어버리는 것은 혁명적인 사회운동이 되겠네요. 1번 기업은 사회제도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 개정이니까 의식 변화가 목적이 아닌 거죠. 법의 변화, 제도의 변화. 니은은 보수적인 사회운동. 지금 민주주의, 절대군주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데 보수가 아니라 혁명적인 사회운동이죠. 개혁적 사회운동,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둘 다 사회를 어떻게든 바꾸려는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이 맞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즉흥적인 감정에 따른 집합 행동이 아닙니다. 둘 다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념에 따라 가지고 하는 운동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답 4번. 17번 계층이동 도표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고 부모 상중하, 자녀 상중하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 놨네요. 예전에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어야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 두고 이 표를 스스로 그려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여기서 세대가 이동한 애들이랑 일치한 애들이랑 찾아봅시다. 부모 계층이 상층인데 자녀 계층이 중층이고 하층이면 지금 하강 이동을 한 거죠. 떨어진 겁니다. 여긴 두 칸을 떨어졌고요. 부모 상층에서 자녀 하층이 된 거면 부모 중층에서 자녀가 하층이 된 것도 역시 하강 이동을 한 거죠. 상상, 중, 상상, 중중, 하하 여기 애들은 전부 다 계층이 유지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계층이 대물림된 거고요. 오른쪽 위에 이 세 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시면 상승 이동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세대 간 이동한 친구들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 다 더해주면은 여기는 37, 여기 같은 경우는 8이니까 다 더하면 45가 되겠네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45% 전체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는 당연히 나머지 전부니까 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렸고요. 적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하강 이동한 자녀들 여기 있네요. 8. 상승 이동한 자녀들 여기 있네요. 다 더하면 37. 당연히 적다. 계층구조 측면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 세대랑 부모 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되죠.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 중, 하가 각각 합계가 20, 60, 20이라서 다이아몬드입니다.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층, 중층, 하층이 각각 20, 30, 60이라서 피라미드형이네요. 그러면 자녀 세대 다이아몬드 계층이 부모 세대 피라미드 계층에 비해서 세대 통합에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맞죠? 왜냐하면 중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는 표현 혹은 사회 구조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중층이 다른 계층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다. 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상중하 다마라는 겁니다. 상층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 자녀 세대 상층 전체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이면은 20분의 14죠. 자녀 세대 중층 전체가 60명인데 그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중층인 자녀의 비율 60분의 24죠. 자녀 계층 전체 하층인데 그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하층인 애들의 비율 20분의 17이죠. 그러면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중층이 아니라 딱 봐도 하층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하층.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는 여기 떨어진 친구 2, 그리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애들은 여기 올라간 친구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하강 이동한 자녀 2, 상승 이동한 자녀 4. 적다가 맞겠죠. 3번이 정답. 자, 18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기능론 갈등론이 나와요. A랑 B랑 각각 뭐인지만 확인을 해봅시다. A는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 차등 분배가 필요하다. 필수 불가결. 누구? 기능론. B의 주장이 지배 집단의 기득. 잘못 적었네요. 아이고. A는 그렇게 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B의 주장. 이렇게 보는 건 B의 주장이기 때문에 B가 기능론, A가 갈등론. 왜냐면 A는 이런 B의 주장이, 기능론의 주장이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놔서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 갈등론은 차등 분배 체계가 기존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거 정답이죠. 차등적으로 분배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재생산하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나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득권들의 수단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갈등론의 입장이 맞으니까. 2번,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에 비례해서 사회적 성공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이 아니라 귀속 지위, 부모의 계급 이런 거에 비례해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돼 버린다. 내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B는 기능론은 원칙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죠. 사회 불평등 현상은 필수 불가결하다. 사람들의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켜줘가지고 이 사회에 적절한 안정과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기능론은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하면 안 된다고 보고 꼭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필수 불가결.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본다. 둘 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그럼 정답이 1번. 자, 19번. 표는 갑국의 시기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어차피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 인구라는 거 외우고 있을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가 되고요. 근데 곱하기 100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곱하기 100을 해서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원래 분수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뭐라고? 부양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소년 인구가 30명이라는 거, T년에. 부양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노인인구는 20명이라는 거, T년에.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이렇게 똑같이 그립니다. 유, 부, 노, 총. T년, T 플러스 20년, 세로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T 플러스 40년 이렇게 가지고 오고, 부양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T년에는 30명이 있다. 노년 인구는 20명이 있다. 총인구는 150명이 있다. T 플러스 20년에는 부양인구, 이거 분모를 똑같이 100으로 잡아주면 역시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나올 테니까 여기도 똑같이 부양인구를 100으로, 여기도 100으로 잡아주고 해봅시다. 유소년 부양비가 22고 30이니까 여기는 20, 여기는 30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부양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 20명,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30명, 부양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 10명, 노인 인구는 40명 이렇게 전부 다 총인구는 150, 15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인구들 간의 비율이 정리된 겁니다. 근데
갑국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겠죠. 실제로는 총인구는 이쪽이 계속 더 많다.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 총인구라는 게. 그러면 실제로 여기 100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150, 150, 150이라는 숫자는 같이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실제 숫자는 얘보다 크고 얘가 실제 숫자는 얘보다 크고 이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숫자이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100들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어떨까요? T년의 유소년 인구랑 T 플러스 20년의 노인 인구 똑같은 30이지만 이쪽에 T 플러스 20년의 노인 인구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준값이 더 크니까요. 1번 노인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년의 2배보다 많다. 노인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년의 20의 2배보다 많다. 여기로 갈수록 이 똑같은 40이라고 여기 20이고 만약에 여기 20이라고 해도 분명히 이쪽에 있는 20이 더 많을 텐데 여기는 심지어 수치가 2배니까 실제로는 2배 이상 더 많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이거 보세요. 실제로 여기 20, 20, 20이라고 적혀 있었어도 이쪽이 더 클 거예요. 그쵸?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100이라는 기준값이 이쪽이 더 크니까 연도가 지나가면서 더 커지니까 150, 150, 150이라는 기준값이 실제로는 더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똑같았다면 실제로 이 총인구가 매년 연도별로 다 똑같았다면 딱 2배 증가한 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총인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40년 40이 T년 20의 2배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정답. 2번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20년의 노년 인구는 그 수가 같다. T년의 유소년 인구, T 플러스 20년의 노년 인구 똑같은 30이지만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준값이 상승했으니까 같지가 않고 노인 인구가 더 크다.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는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크다.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는 쉽습니다.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하면 되죠.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T년이랑 T 플러스 20년 30분의 20 여기는 20분의 30 당연히 T 플러스 20년이 더 큽니다. T년이 더 큰 게 아니라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이거 100명당 이거 나오면요 그냥 앞에 있는 거를 분모로 깔고 계산하시면 돼요. 노년 인구분의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랑 T 플러스 20년이랑 비교를 하면 노인 인구분의 부양 인구 40분의 100 T 플러스 20년은 30분의 100 비교하면 당연히 T 플러스 20년이 더 크죠. 그럼 T 플러스 4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많지 않고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총인구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40년보다 높다. T년의 총인구 150 중에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30, 20이니까 50 그리고 T 플러스 40년 같은 경우에 총인구 150 중에 노인이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50이니까 같네요. 높은 게 아니라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20번 표는 우리나라 A권역에 속하는 갑지역, 을지역의 지역별 주민 중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각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죠.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보험 5가지, 공공부조 4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로 각 A권역은 주민이 100만 명인 갑지역, 10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인 을지역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럼 A권역 전체는 300만 명이겠네요. 어차피 A랑 B밖에 없다라고 갑이랑 을밖에 없다라고 지금 A권역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제도 수급자 비율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쉽죠. 그냥 수급자들 물어보고 있을 테니까 수급자 구해버리면 됩니다. 100만 명 중에 15%면 15만 명일 거고 100만 명 중에 10%면 10만 명 200만 명 중에 6%면 12만 명일 거고 200만 명 중에 13%면 26만 명이겠죠. 300만 명 중에 9%면 27만 명 여기는 36만 명 이렇게 되겠네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갑지역은 10만 명이고 을지역은 26만 명이니까 을지역이 더 많은 거죠. A권역에서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사회보험이죠. 의무가입이면은 27만 명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 36만 명이니까 27만 명은 36만 명보다 적다가 되는 거고 지역별 주민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즉 국민연금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이죠. 이거 숫자 아니고 비율은 을지역이 갑지역보다 높다. 을지역은 6%, 갑지역은 15%. 6이랑 15 비교하면 당연히 갑지역 쪽이 더 높고 지역별 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이것도 비율을 물어보고 있죠. 비율은
갑 지역이 10%, 을 지역이 13%로 을 지역이 더 높습니다. 5번 을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을 지역에서 26만 명,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12만 명, 14만 명 차이 나는 거 지금 맞죠? 14만 명 더 많다. 5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도표 통계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개념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막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개념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문제를 내기 시작할 거고요. 100%. 도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앞으로 새롭게 어떤 유형이 나온지를 제가 문제를 풀고 그때마다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대략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설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목동 사과나무 학원이랑 평촌 S1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김현수 선생님 이름을 대고요. 그리고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수가 그대로 수능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물학병 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